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협정 개정 요청 등 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협정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 개최를 역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 국가 채무는 700조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20조 원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 이어서 김 부총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두 가지 면에 신경 쓰면서 새 정부 임기 내 적정 수준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가 118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3년 6개월 만에 38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로 가계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의 지속적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HS와 자동차업계 자료를 보면 현대 기아차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10만 2,500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배가량 늘어난 수치로 59만 8천 대를 판매한 토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까지 2위였던 혼다는 8만여 대를 파는 데 그쳐 3위로 내려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폭이 지금도 미미하고요. 여전히 시장의 관망세는 짙은 모습입니다.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다가 8월이라는 전통적인 이 시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내렸습니다. 유가도 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가 오르는 것들은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없는 상태겠죠. 면면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의약, 통신, 금융, 그리고 섬유, 의복 등 내수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큰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동안 내린 부분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 현상 수준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분석과 대응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생각지 못한 악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재료들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오후에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FTA 관련한 소식도 들어올 전망인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2364포인트네요. 0.4% 상승이고요. 일단은 2360선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폭이 10포인트 내외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장초반에 2367포인트 그리고 2360선 위아래 폭이 크진 않고요. 상승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포인트 위아래 상승 흐름입니다.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 추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이 사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506억 원 사고요. 외국인 231억 원, 개인은 474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쪽에서 좀 사들이고 있네요. 자, 시총 상위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6만원 초반부터 다시 7만원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오늘 1,000원 정도 하락하고요. 포스코는 보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전력이 1% 정도의 낙폭이 있고요. LG화학이 오늘 14,000원 정도에 상승하면서 4%대 급등이 나옵니다. 네이버도 76만원대까지 지금 빠졌고요. 삼성물산도 13만원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하지만 신한지주가 52,200원대까지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금융주 오늘 좋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하락, 보합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 1.69% 상승하고요. KB금융이 약보합군까지 내려왔습니다. SK텔레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재가 조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다케다 제약과 신약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4%대 강세 보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상승합니다. 0.34%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양시장 상승폭이 비슷한데요. 일주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가 1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박스권에서 상승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요. 기관이 379억 원 파는데 기관은 투신이 29억 원 사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5%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보합입니다. 메디톡스와 CJNM, 휴젤은 하락하는데 특히나 휴젤이 2% 정도의 낙폭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비팜, 바이로메드가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신라젠이 오늘 2% 정도의 낙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포스코캠텍, 컴투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서울버드테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GS홈쇼핑만이 0.72%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원달러 환율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134원 80전까지 하락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은 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고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에 이렇게 좀 상승이 제한적인 거죠? 네, 아무래도 대내외 이벤트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상황에서는 좀 거래 참여량도 지금 현재 적은 수준이고요. 계속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 굳이 오늘장 이슈 좀 꼽아보자면은 아무래도 오늘 해운 업종의 강세가 오전에 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오후 들어서 이제 펜오션이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해운업종의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 내에서 역시나 주목해볼 만한 이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해운업종의 바로미터로 많이들 보는 BDI 지수가 최근 상승 추세를 지속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BDI 지수 상승의 측면이 해운업종의 업황 개선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해운업종 바닥을 치고 최근까지 반등 시점에 오는 종목들이 일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라는 관점 등이 해운업종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 이러한 모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론 해운업종 내 전 종목이 다 가는 점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선별적인 투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해운업종 내에선 개인적으로는 세 종목을 위주로 투자 검토를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펜오션, 대한해운, 현대상선인데요. 일단 펜오션과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그룹사의 지원 등과 더불어서 BDI 지수 반등의 수혜주라는 점 등이 꼽혀지고 있고, 현대상선의 경우 한국의 유일한 국적 선사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이러한 요인 등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과 맞물려서 최근 매출액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이 다시금 시작되고 있는 점 등을 긍정적인 포인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일의 경우에는 BDI 지수 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뉴스 보도상 정부의 10조 원 안팎 지원 검토 소식 등이 전해지는 점 역시 현대상선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해운업종 강세 흐름 속에서 선별적인 투자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 기대감 역시 단발성 이슈라기보다는 긍정적 호재로 중장기 측면으로 바라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운업종 관련해서 이야기 쭉 남겨주셨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슈 측면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금일 시장 상승폭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시장 조정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부터 시작된 증시 조정 흐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조정의 마무리 시점이 언제일지 혹은 시장 조정이 시작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라도 빠져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님들 역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장 조정 흐름은 약해진 투자 심리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최근 대내외 이벤트 등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 차익 실현 물량 등이 출회되면서 시장 조정 흐름을 이끈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은 IT 관련주들의 고점 논란 그리고 7월부터 시작된 시장 조정 흐름 속에서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 속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시장 조정 흐름을 더 길게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국내 시장 조정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록 지난주 코스피의 경우 236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일부터 시작된 을지 연습을 비롯해서 25일 북한 선군절 그리고 9월 9일에는 북한 건국절 등을 앞두고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 후반 잭슨홀 미팅 등 대외 이벤트 역시 단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나 다수의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약해진 투자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이런 상황 속에선 변동성 확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다라기보다는 펀더멘털이 견조한 상황에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핵심 종목에 대한 주가 매집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내에서는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전략도 좋지만 자신이 없으시다면 하반기 핵심 종목을 매집하는 기회로 분할 매매 기회 등으로 활용하면서 비중 확대 전략 꾀하자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분할 매수로 비중 확대 전략 주셨는데 이게 약간 좀 거시적인 거잖아요. 좀 짧게 봐서 내일장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여쭤볼까요? 네, 아무래도 좀 다상하게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내일 시장 전략에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매매 동향만 관찰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시적 측면, 이벤트 측면 분석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가가 시장의 그런 해석을 나타내주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 매매 동향에 따라 이제 조정 시점이 이어질지 아니면 마감되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의 여부에서 바로미터로 삼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개별 종목 특성 역시 고려해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인덱스의 성격 역시 고민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주가 흐름과 매매 동향 살펴보시는 것이 내일 시장 전략의 가장 큰 헤드라인으로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 조정세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여부는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 외에도 단기 관점으로는 금융, 철강, 화학 업종 내에서 그 업종 내 탑픽 종목으로 꼽히는 종목을 투자 전략으로 삼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금융, 철강, 화학 업종 내 탑픽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대응을 하시는 전략과 더불어서 IT주 내에서는 핵심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매한 전략으로 대응하자라는 이원화된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하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내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갤럭시 노트 8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역시 관찰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내일장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까지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허브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FOMC 의사록에 대한 공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 목소리로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인상 시기를 놓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배경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연준의 이제 물가 전망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용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좀 높아지고 뭐 신규 고용 같은 경우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 상승이 당연히 이어져 와야 되는데 일단 미국 비농가 이제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평균 올해 들어서 한 18만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난 데 반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올해 7월까지 보면 전년 대비 2.4%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거는 그 작년에 평균이었던 2.5%보다도 못했고요. 결국은 이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데 임금 상승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임금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가 상승도 뭐 연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준 위원들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비둘기파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이 이제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자체를 좀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전망을 얘기하고 있고 일부 이제 매파 성향을 가진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이렇게 뭐 느리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급증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미국 임금은 고용에 호조를 보이고 그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올라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명쾌하게 들어볼 수 있나요? 일단 뭐 미국의 임금 상승률 둔화를 좀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신규 진입 그러니까 우리 그 신입 사원들 보면 임금이 좀 낮지 않습니까? 연봉이 이제 그런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재진입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정년퇴임 하고 나서 새로 이제, 취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임금이 과거보다는 좀 낮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위에 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고임금을 부였던 고임금을 부였던 산업 자체 같은 경우는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저임금 실업자들이 좀 많았던 산업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이 이쪽 위주로 해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의 고용, 미 연준이 이제 미국에서 발표하는 고용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모든 산업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라기보다는 일부 저임금 산업에서 이런 고용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체로 고용 시장은 개선이 됐지만 전체적인 임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상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실업률을 보면은 자연 실업률 수준까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인플레 압력이 지금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과의 여기에 상관관계가 잘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 원인을 보면 장기 실업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평균 임금을 낮췄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퇴임하고 나서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실업 기간을 좀 통해서 살펴보면 5주 미만의 단기 실업자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에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큰 폭이 늘어난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이제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이렇게 장기 실업자의 경우 오랫동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만큼 단기 실업자에 비해서 기술력이 떨어지고 일할 준비가 덜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이제 저숙련 업종에 이제 고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만 보더라면 고숙련직에 비해서는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육 수준별 노동시장 참여율도 보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고졸 미만의 이제 저학력 계층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의 비중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수준과 비교하면 한 28%가량 높기 때문에 여전히 과잉 유효 인력이 남아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분간 이제 시장 평균 임금을 낮추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은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제 시장에 재진입을 하는, 소위 말해서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또 노동시장에서는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임금에 영향을 주고 임금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제 고소득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재진입을 하게 되면 그 역시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을 이제 보였던 그 베이비붐 세대가 결국은 정년퇴임하고 나서 재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인 그런 원래 있었던 직종보다는 또 다른 서비스 업종 위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거의 흐름 연봉보다는 크게 낮춰지는 그런 현상을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임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제 1946년도에서 64년도에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런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11년부터 미국의 고령 인구가 급증하게 됐고요. 이런 비노동 인구에서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 퇴임하고 나서 신규 다시 이제 다른 직종으로 신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용은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숫자로는 개선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임금 자체는 하향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흐름은 계속해서 어떻게 변동을 할지 이 부분도 시장 참여자분들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두 가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낮은 데서 이제 그런 영향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 보듯이 연준 내부에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당장 다음 달 20일에 있을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자산 매입 축소 정도로 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금리 조정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12월 달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12월 달에 되려면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 정책 금리 역시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그에 따라서 달러의 약세 흐름은 좀 연장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미국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는 만큼 현 수준에서 달러가 이제 급락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요. 일단 당장 9월 30일 날까지 해서 차기 회계년도 트럼프의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부채 상환안도 증액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달러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달러는 약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좀 더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의 흐름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스트레지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고 있는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치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